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아동 학대와 관련해 지난주 대법원이 내린 판단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아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건데요. 학부모와 교사단체 반응이 엇갈립니다.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혈액 수급의 어려움 짚어봅니다. 1월 19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달구벌대로 연호내 거리에서 안심 방향, 연호내 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송나로 신천내 거리에서 공고내 거리 방향, 공고내 거리에서는 신호 5번 받으셔야겠고요. 국제보상로 신평리내 거리에서 서대구 공단 내 거리 방향, 중리롯데캐슬 아파트 건너 2차로에서 2.5톤 화물차 고장 처리하고 있어 뒤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영주 부근 219km 지점에서 노면 낙하물 처리 중이니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은 9도, 안동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큰 추위가 없겠지만 다음 주 초에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7도, 습도는 67%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의 북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2달가량 앞둔 시점인데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북콘서트가 열리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여는 북콘서트,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다음 달 5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는 회고록이 연재되고 있는 한 언론사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해당 언론사는 전국에서 선별한 300여 명 정도에게 북콘서트 일정을 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구 경북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콘서트를 통해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에 대한 소개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은 정치 역정과 관련된 소회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별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 출마설이 줄기차게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북콘서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세력 결집 시도 또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라고 보는 등 각종 추측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고록에는 2012년 18대 대선 이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탄핵 국면, 달성군 사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 총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경북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대구시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6일 경북 영덕군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 12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경북의 양돈 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경북도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8시간 동안 대구 경북의 양돈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과 종사자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9일에는 경북 의성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과 양돈 농가 그야말로 초비상일 텐데 대구시도 군의군이 편입됐다 보니까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하하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북과 인접한 군이 민속도 축장과 양돈 농장 등의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보건환경연구원이 군의군 거점 소독 시설과 도축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심한 단계는 아닌 만큼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연구원 소독 차량을 이용해 소독을 지원하거나 자율 방역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확산세가 잦아들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일정 금액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생활형 플랫폼과 연계해 할인 혜택을 받는 대중교통 구독요금제가 내년 하반기 대구에서 도입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1억 8천만 원을 들여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용역에는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 마스와 운영 및 요금체계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방안 등이 다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내년 하반기쯤 구축될 것으로 보이는 마스 활성화 방안으로 구독요금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스는 좀 생소한 개념이라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스는 앱 하나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검색하고 연결된 모든 교통수단을 일괄 결제하는 원스톱 교통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마스 앱을 통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필요한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결제하고 이동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통공사는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하는 탑승객에겐 정상 요금을 내도록 하고 상시 이용하는 탑승객에겐 OTT 등 생활 플랫폼과 연계해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자연보호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한상인입니다. 최근에 했던 거는 팔공산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을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급식 봉사를 하다가 관심이 덜한 자연과 환경보호와 보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자연보호 봉사단체에 들어오게 되어 금호강과 팔공산에서 활동을 하고 겨울철에 이제 생명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생명사랑이 목적입니다. 매년 1월에 뿌려주고 있으며 산새 먹이주기와 새집 달기를 하여 안전한 겨울 나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장소인 계곡, 수중 또는 이제 수변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와 또한 어린 학생들이 동참해서 자연과 환경 보호를 하면서 배울 때 그거를 보고 보람을 느끼며 어려운 거는 코로나 이후에 인원 동원이 어렵습니다. 봉사 활동에 조금 이제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이 봉사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봉사자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자연과 환경, 문화유산에 대해 좀 더 소중하게 이게 생각하신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서 우리 대구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MZ 세대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워킹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민정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콰이어트 모닝 강재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학대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교실 안에 몰래 녹음을 한 것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들 입장이 좀 갈리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법원이 교실 안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한 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일단 변호사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018년 3월에서 5월경 이제 교사의 아동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네.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녹음기에 서울 이제 한 담임 교사가 초등학교 자기 3학년 학생에게 뭐 학교 안 다니다 오네 갔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 등의 이런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그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네. 1심과 2심은 교사의 발언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학부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이걸 파기환송한 거죠.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게 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교사와 그 반 학생들 간의 대화다. 네. 다시 말해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아이가 실제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죠. 아이가 직접 녹음을 하게 되면 증거로 뭐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나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네. 법대로 본다면 네. 대화자 간의 녹음은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네. 네, 위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개정안이 나왔었어요. 대화자 간의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개정안이 나왔지만 그 개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결국에 이 대화를 하는 사람 간의 이제 녹음을 하는 네.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위법한 게 아닌 거고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마치 도청과 같기 네. 때문에 이게 위법한 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선생님과 대화하는 걸 녹음하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네. 근데 만약 아이가 선생님과 다른 아이가 녹음하는 거를 이제 대화하는 걸 녹음하면 괜찮을까라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대화자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또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여러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네. 학교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뭐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이런 교사의 말은 정신적 학대가 분명한 거죠. 분명하다. 아이 키우다 보면 유치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때가 네. 많은데 나이에 따라 의사 전달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교실 안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 사이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이 말만 듣고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어보면 말이 매번 바뀌기도 하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상황 판단이나 맥락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이 말을 무턱대고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이 편으로 녹음기를 넣어보낸 부모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녹음기를 아이가 직접 작동했는지 아니면 부모가 시켜서 작동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네. 한편으론 이런 판결을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럼 아이에게 직접 시키는 부모들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좀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데 그 아동학대 정황이 만약에 진짜 있는 거라고 의심이 된다면은 녹음이 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부모 중에서는. 네, 사실 뭐 증거라는 게 네. 다른 증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녹음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빙성 있는 또 증거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생후 10개월 된 자녀를 아이 돌보미에게 맡겼는데 부모가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하루 종일 녹음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증거로 인정해서 아이 돌보미의 아동 학대를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때 생후 10개월 아동은 당연히 언어 능력이 없고 네. 돌보미가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종의 소리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이 교사의 모든 발언을 녹음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선생님과 부모 입장이 매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대구 안에서도 저희 아이에게 녹음기를 이렇게 설치해서 보내서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교사들의 반발도 굉장히 정말요? 심했었고요. 교육청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네.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아동학대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교사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내가 아이와 대화하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이게 하루 종일 녹음된다고 생각하면 감시받는 느낌이 들고 위축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이 어느 정도 정서 학대의 정황이 있다. 네. 예, 그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녹음이 필요하죠. 예, 그러면 저도 이번 사건이 네. 3학년이잖아요. 저희 애도 이제 3학년 이제 그래요? 끝났는데 사실 의사소통이 어떨 땐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관계를 딱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인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이게 또 대법원 판결이라서 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앞으로의 이제 뭐 재판 과정에 생각이 있어서요. 듭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 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교사와 소통해야 하는데 교사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하면 또 별난 부모, 진상 부모로 또 보여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례를 공유하거나 도움말을 듣고 법적 대처 방안을 꼼꼼히 알아보고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런 법적인 다툼은 아주 이례적이고 특수한 사례라고 봐요. 일부의 이제 학부모의 과잉 대응을 교육 현장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교사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네, 사실 녹음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감은 그동안 많이 있었나 봐요. 네, 이게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제가 교육청 있을 때도 네.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슈가 계속 되었었는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교사와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사의 특성에 따라서 물론 괜찮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교사도 힘든 교사들. 네, 있긴 하거든요. 예. 특히 이번에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교권에 대한 이슈가 매우 커졌잖아요. 네. 저도 양쪽에서 여러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생님 입장에서 정말 너무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 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상담을 요청하거나 뭐 어떤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사가 뭐 민원으로만 받아들이고 아예 차단시켜서 소통 자체가 너무 힘들다. 뭐 학교에 전화를 하면 뭐 내가 무슨 악성 민원인이 된 것처럼 취급을 한다. 이러신 분도 많거든요. 우선 뭐 부모가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기본적으로는 교육 현장을 믿고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학교에서도 결국 이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너무 방어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이게 학부모를 좀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저희가 달라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동의 관점을 중요시한다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서적 학대는 그 정의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손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발표를 안 시켜줬다. 왜 짝을 안 바꿔주냐. 이런 것도 상처받았다라며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네. 학부모들의 민감함, 민원이 커지니 교사들은 더 조심스럽고 방어적이게 되고 뭔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근데 참 힘든 일이잖아요. 최근에 그 웹툰 작가 주호민 씨도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좀 뜨거운 논란이 됐었는데 뭐 조만간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대법원 결과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비법조인 저도 드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셨나요? 네, 당사자가 유명 작가이기도 하고 네. 또 아이의 상황이 중증 자폐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운 사례예요. 아이와 교사 간의 관계가 이제 어느 한 시점에 일로서 판단되면 안 되고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네.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점이 아니라 선으로 봐야 네. 된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도 있었을 수 있지만 교사가 아이와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걱정과 입장 또 특수학교 교사들의 어려움 양쪽을 모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시사점을 줬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함께 네.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게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언론이 먼저 나서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호민 씨의 경우에 뭐 아동이 의사 능력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아동들처럼 집에 가서 본인이 겪은 일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결국 녹음이 되겠지만 이게 이번 판결이 물론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서 단순히 이게 수업 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는지 또 아이와 뭐 1대1 상황이었는지 네. 이 녹음을 부모가 그냥 몰래 한 건지 아이가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의 했는지. 어떤 조작을 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대부분 좋은 부모고 대부분 좋은 교사인데 이게 과한 부모도 있고 과한 교사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좀 소통을 잘하고 신뢰를 쌓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어떤 교사 입장에서 교육이라는 게 어떤 단편적인 한 장면에서 선생님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갑자기 아동 학대자로 판단을 받게 되면 네. 매우 억울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단순히 아이를 잠시 보는 게 아니라 1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마다 매우 다르게 대처할 수 있고 네. 좀 교사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점이 아니라 좀 선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 저희 모두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동학대 여부를 두고 교사 학부모 사이 이런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또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요즘 저출산이다 보니까 네. 아이를 잘 낳지 않아요.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교육 환경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 언론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죠. 학교에서의 생활, 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걱정된다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이런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학교나 교사가 교육 본질보다는 민원 줄이기 같은 부분에 더 신경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교권 현장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 변호사부터. 뭐 학생 수도 줄어가니까 네. 교권 신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학부모와 교사가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신뢰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다들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MG 티키타카 오늘은 이민정 변호사, 콰이어트 모닝 강재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헌혈자 수가 지난해 2.5% 증가했지만 여전히 헌혈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박나영 리포터가 취재했죠. 어서 오세요. 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는 총 13개의 헌혈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저는 헌혈의 집 동성로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15년 동안 운영됐는데요. 시설의 직기 비품 노후화 문제를 개선해 헌혈자의 편의자를 위해 리모델링을 거쳤다고 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네, 혈압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셨고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하고 저 철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실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5라는 수치가 헤모글로빈이 넘어야지 이상이 되셔야지 헌혈이 가능한데 15.9 나오셔서 헌혈은 오늘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헌혈 후 15분 정도 쉬었다 가시는 건 아시죠? 20, 30대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직업별로 봐서도 대학생과 회사원들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군부대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청년층들이 또 많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프로모션 중에 지금 전혈과 혈소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념품을 하나씩 더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평균 70명 정도를 이제 참여해 주셨고 올해 이제 목표로 하는 방문객은 90명 정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성로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전국 두 번째로 헌혈자들이 많이 참여한 그런 헌혈의 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개선이 됨으로써 올해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헌혈자들이 또 방문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춥다 보니까 밖에 잘 안 나가서 헌혈의 집을 찾는 발걸음도 좀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혈액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특히 대구와 경북의 헌혈자는 12, 1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네. 겨울방학 기간인 1, 2월이면 전국적으로도 헌혈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헌혈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 사는 대학생입니다. 메시지로 헌혈의 집에서 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정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서 헌혈하러 오게 됐어요. 시간적으로도 문제없고 방학이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하고 나서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게 생각보다 잘 없고 시간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고 위치도 괜찮거든요.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사는 박민규라고 합니다. 이번이 58번째 거예요, 아마. 네. 처음 시작은 대학교 다닐 때 뭐 이제 학점 인정 이런 걸로 친구들하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군대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이렇게 막 기부를 한다거나 그런 도움은 아니더라도 이런 걸로라도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꼭 주기별로 꼭 하게 되는 습관 같은 게 좀 생겼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대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임지희입니다. 원래 한 번씩 했는 건데 오늘 시간도 많이 여유롭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8번째입니다.
있습니다. 대학생 때 봉사 점수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방법이고 바늘만 안 무서워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다들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지역의 혈액 수급 어떤 상황일까요? 네, 대한적십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1월 20일 이내에 혈액 보유량이 3일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혈액 위기 대응 매뉴얼의 혈액 보유량 단계 중 주의에 해당하는데요.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미정 헌혈의 집 동성로 센터장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학교 단체가 많이 참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 상태가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 O형하고 A형 같은 경우는 평균치 지금 한 3.9일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레드 커넥터라는 또 앱을 다운을 받으면 거기서 본인의 검사 결과라든지 또 이벤트라든지 문진, 예약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안내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드 커넥터를 거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편하게 또 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저희도 노령화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중장년층을 또 타겟으로 하는 그런 혈액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3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 추가 혈액 검사를 또 시행하는 그런 제도들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아직까지 대체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은 장기간 또 보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고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응급 상황에서 수술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연돼서 저희가 목숨을 구하는 일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대구 시민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네, 헌혈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월 19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